생명체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것을 생명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명 시나리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 시냐 히로미의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시냐 히로미. 그는 암 재발률 0%, 단 한 명의 환자에게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위장 전문의로 미국 위장내시경학회 특별상과 2004년 동학회 최고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대장내시경 삽입법을 고안해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에 의한 폴립 절제에 성공해 의학계에 크게 공헌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었으며 더스틴 호프만, 베라왕, 손정희 등의 주치의로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약 30만 번 이상의 위장 내시경 검사와 9만 번 이상의 폴립 절제술을 실시한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그는 준텐도대 의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위장 내시경학의 선구자로서 활약했다. 현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외과 교수, 베스 이스라엘 병원 내시경 부장이다. 저자가 치료한 암 환자의 암 재발률이 0%. 놀랍지 않은가요? 저자가 30만 명이 넘는 위장을 진찰하면서 알게 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엔자임은 효소를 뜻하는데요. 엔자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엔자임은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잘 소비하고 보충해야 병을 예방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엔자임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 등 건강한 식사법은 무엇인지, 또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짚어봐야 할 물음들이고 이 물음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답해주고 있어 참 좋았습니다. 저자는 미라클 엔자임을 최대한 보충하고 낭비하지 않는 식습관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라클 엔자임이 무엇인지, 어떤 식습관이 미라클 엔자임을 보충하고 낭비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책의 소중한 저작권을 위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시냐 히로미의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이 있다. 의사가 되고 4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19살 때 독감에 걸린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병원 신세를 진 일이었죠. 현재 저는 미국과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건강법을 매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법을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실감한 후에는 환자들에게도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는 원래 건강했던 저의 결과를 훨씬 뛰어넘을 만큼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치료한 암 환자의 암 재발률은 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환자들이 제가 권한 건강법을 이해하고 실천한 덕분에 말입니다.
35년 전 저는 세계 최초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해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폴립을 절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배를 가르지 않고 폴립을 절제할 경우 수술로 인한 몸의 부담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배를 가르는 수술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이 기술을 가진 세계에서 단 한 명의 의사였던 저는 각지에서 열렬한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재적인 환자까지 포함하면 미국 안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장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다는 환자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미국 대병원의 외과 위장 내시경 부장이 되어 오전에는 대학병원, 오후에는 진료소,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진료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위장 내시경 외과 의사로서 지금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위장을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는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은 3년마다 한 번씩 저에게 진찰을 받으러 옵니다. 록스타 스팅, 디자이너 베라왕, 배우 중에는 제니퍼 존스와 케빈 클라인, 고인이 된 록 허드슨 등 일일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중에는 그의 의사단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말하자면 고문 의사와 같은 역할도 했었지요. 일본에서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 하다스토무 전 수상,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수상, 요미우리 신문 회장인 와타나베 스네오, 노벨상 수상자인 에사키 레오나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저의 식사 건강법을 실천한 뒤로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인의 이름을 줄줄이 읊은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건강법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편 30만 명 이상의 위장을 검사해서 얻은 막대한 임상 결과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위장은 아름답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위장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장 속 상태를 저는 인상에 빗대어 위상, 장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상과 장상이 좋은 사람은 심신이 모두 건강하지만 반대로 위상과 장상이 나쁜 사람은 심신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건강한 사람의 위상과 장상은 좋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위상과 장상은 나쁘다는 말이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좋은 위상과 장상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상 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들에게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 관한 앙케이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위상 장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식사와 생활 습관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많은 환자들의 협력으로 얻게 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미라클 엔자임이라는 말이 생소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미라클 엔자임이란 간단히 말해 인간의 생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5,000종 이상의 보디 엔자임, 체내 효소의 원형이 되는 효소입니다. 엔자임, 효소는 생물의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를 총칭하는 것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엔자임이 존재합니다. 물질의 합성이나 분해, 수송, 배출, 해독, 에너지 공급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는 모두 엔자임이 관여하고 있지요. 엔자임이 없으면 생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명도 수많은 엔자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체내에 있는 엔자임은 그 종류가 5,000종 이상이지만 한 종류의 엔자임은 한 가지 활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에만 반응합니다. 이외의 지방이나 단백질 등의 소화에는 각각 다른 엔자임이 활동하는 것이죠. 각각의 생명체는 이와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엔자임을 자신의 세포 속에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필요한 엔자임을 체내에서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엔자임이 필요에 의해 체내에서 생성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세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라클 엔자임은 필요에 의해 특정 엔자임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것으로 어떠한 엔자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원형 엔자임입니다. 제가 이러한 원형 엔자임의 존재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엔자임이 대량으로 소비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엔자임이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신 뒤 간장에서 알코올분해 엔자임이 대량으로 사용되면 위장에서 소화흡수에 필요한 엔자임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엔자임이라는 것은 수천 종류가 각각 정해진 수만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되는 엔자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 필요에 의해 변환되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엔자임은 건강을 관장하는 열쇠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효소 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진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생물이 일생 동안 만들 수 있는 엔자임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일정량의 보디 엔자임을 하웰 박사는 잠재 효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 효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그 생명체의 수명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웰 박사의 이러한 가설은 저희 미라클 엔자임설과도 가까운 것으로 연구가 좀 더 진행되면 미라클 엔자임의 존재가 입증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자임 연구는 진행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미라클 엔자임의 존재는 저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라클 엔자임을 보충하는 식사를 하고 미라클 엔자임을 낭비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위상 장상을 좋게 한다는 것은 임상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해온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에는 임상의 기본을 둔 저의 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식사 상식이나 건강법 상식과는 다른 내용도 있어 처음에는 다소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된 것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보고 톡톡히 건강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치가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그 영향은 몸 전체에 미칩니다.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물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몸의 각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얼핏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작은 원인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예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식사, 수분 보충, 운동, 휴식, 수면, 심리 상태 등 이들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은 몸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미라클 엔자임은 이처럼 인체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소중한 미라클 엔자임을 소비하는 요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 식품 첨가물, 농약, 약물이나 스트레스, 환경오염, 전자파 등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시키는 원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구조를 잘 알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라클 엔자임을 보충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면 평소의 작은 노력으로도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굵고 짧게 산다는 말이 있지만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은 부디 인생을 굵고 길게 사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믿으면 위험하다. 40년간 사망 진단서를 쓰지 않았던 이유. 위장 내시경 전문의로 일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사망 진단서를 쓴 적이 없다. 생사에 직결되지 않는 질병을 다루는 안과나 치과 의사라면 모르지만 암의 전 단계,
또는 조기암 상태인 대장 폴립의 절제나 대장암 등의 심각한 질병을 매일 마주하는 의사로서는 아주 드문 일일 것이다. 내가 사망 진단서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환자와 함께 진지한 싸움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의사의 치료만으로는 결코 환자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 수술이나 투약보다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신야 식사 건강법이 암 재발률 0%라는 임상 결과를 얻은 것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진지하게 마주보고 의사를 믿으며 이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해온 덕분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나와 환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다. 병은 의사와 약이 고쳐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까지 환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잠자코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개인이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건강 유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병 없이 살고 싶을 것이다. 또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빨리 낫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천수를 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말이다. 물론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식사법이나 생활 습관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당신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고 나서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그러나 병은 신이 내린 시련도 벌도 아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병은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나쁜 습관의 결과인 것이다. 직접 몸에 물어봐야 알 수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상 장상에 적신호를 보낸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는 개실이나 숙변이 많고 장상이 나쁘다. 유방암과 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는 암이라는 병을 두려워해 어떻게든 그 발병 원인을 알아내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이것은 암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마찬가지다. 식사, 수분, 기호품이나 약, 운동, 스트레스, 생활환경 등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 발병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기별 전문 의학 시스템 탓도 있겠지만 질병이 생긴 부분만으로 병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가슴앓이를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위산 과다 때문이라며 위산 억제제를 처방한다.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고 있으니 약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물론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면 가슴앓이 증상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식은 한쪽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몸의 다른 부분에 많은 부담을 주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다. 나는 애당초 위산 과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위산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분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몸의 구조를 무시하고 무조건 약을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몸은 매우 섬세한 구조와 균형을 갖추고 있다. 이 섬세한 구조와 균형은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한 작은 생명체가 막대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몸을 세포 레벨로 파악해 무엇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항상 조금씩 교체되고 있는데 짧은 것은 수일, 긴 것은 수년 안에 전부 교체된다고 한다. 이때 새로운 세포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음식과 물이다. 따라서 식사와 물의 질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본이 되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위장이다. 식사나 물의 질이 나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위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위장에서 흡수된 나쁜 성분은 혈관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된다. 그리고 세포는 운반되어 온 재료가 아무리 나빠도 그것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식사의 질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반영되는 것이다. 건강의 열쇠는 엔자임의 양이었다. 앙케이트의 결과나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다. 바로 엔자임, 효소다. 엔자임이란 과학적으로 말하면 생물의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엔자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식물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도 엔자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싹이 잎으로 성장하고 커다란 줄기로 자랄 때도 엔자임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생명활동도 수많은 엔자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화 흡수는 물론 세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신진대사도, 체내에 들어온 독소를 분해해 해독하는 것도 엔자임의 작용이다. 따라서 엔자임의 양과 활성도가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람의 체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엔자임은 5,000종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엔자임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외부로부터 음식물의 형태로 섭취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체내에서 만들어주는 효소 중에서 장내 세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약 3,000종이라고 한다. 위장 장상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엔자임을 다량 함유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식품을 통해 엔자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엔자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내 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내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위장 장상이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엔자임을 소비하는 생활 습관에 있다. 습관적인 음주나 흡연, 과식이나 대식, 식품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환경, 의약품 의존 등은 모두 엔자임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행위다. 이외에도 나쁜 식사에 의해 장내에서 만들어진 독소, 자외선이나 X선, 전자파 등에 접속했을 때 대량으로 생기는 프리 레디컬의 해독에도 다량의 엔자임이 소비된다. 활성산소는 프리 레디컬의 한 종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내 엔자임을 증가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동시에 체내 엔자임을 소비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장하는 신야 식사 건강법의 기본이다. 아직까지 엔자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생명체뿐이다. 발효식품처럼 엔자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엔자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균 등의 미생물이다. 즉,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기 쉽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해도 효소 자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야 식사 건강법이 먹을거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엔자임 함유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장내 세포가 엔자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하열 박사의 말대로 생물이 일생 동안 만들 수 있는 엔자임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자신 이외의 생명체가 만들어주는 엔자임을 효율적으로 섭취 활용하는 것은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등에 의해 가뜩이나 엔자임 소모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의 상식을 믿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엔자임을 키워드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을 점검해보면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몸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온 것 중에는 우리 몸의 구조를 거스르는 것이 많다. 병원에 입원 환자에게 나오는 병원식도 그중 하나다. 입원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병원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죽을 먹게 한다. 특히 내장기관을 수술한 후에 환자에게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죽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위수술을 한 환자에게도 처음부터 보통식을 먹게 한다.
엔자임의 작용을 안다면 죽보다 보통식이 좋은 이유를 금방 이해할 것이다. 보통식이 좋은 이유는 꼭꼭 씹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꼭꼭 씹는 것은 침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침 속에는 소화 엔자임이 들어있는데 씹는 행위에 의해 엔자임과 음식물이 서로 잘 섞여 음식물의 분해가 부드럽게 진행되므로 소화 흡수가 좋아진다. 그러나 죽은 처음부터 흐물흐물한 상태이므로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버리게 된다. 이 때문에 부드러운 죽은 엔자임이 충분히 섞이지 않아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고 꼭꼭 씹게 되는 보통식 쪽이 소화가 잘 되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위 수술을 한 지 4일째 되는 환자에게 점심 식사로 초밥을 먹게 한 적도 있다. 단 이때에는 반드시 한 입 먹을 때마다 70회 씹도록 당부한다. 꼭꼭 씹는 것은 환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소화 흡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행위다. 특별히 위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30에서 50회가량 씹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병원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이 또 있다. 바로 우유다. 우유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우유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꼭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은 우유만큼 소화가 안 되는 식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유는 소화에 나쁜 식품이다. 우유는 끈적끈적하지 않고 매끄럽게 넘어가므로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세인은 위에 들어가면 바로 굳어져 소화에 아주 나쁘다. 뿐만 아니라 시판 중인 우유는 그 성분이 균질화되어 있다. 균질화라는 것은 착유한 우유의 지방분을 균질하게 하기 위해 휘저어 섞는 것을 말한다. 이 균질화 작업이 좋지 않은 이유는 휘저을 때 우유에 공기가 섞여 유지방분이 과산화지질이 되기 때문이다. 과산화지질이란 말 그대로 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방이란 의미다. 쉽게 표현하면 산화된 지방을 말하는데 활성산소와 마찬가지로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산화된 지방을 함유한 우유는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살균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엔자임은 열에 의해 48에서 115도 사이의 온도에서 사멸된다. 즉, 시판 중인 우유는 엔자임이 들어있지 않은 데다 지방분이 산화되고 단백질도 고온에서 변질되어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의 식품이다. 그 증거로 시판 중인 우유를 새끼소에게 먹이면 새끼소는 4, 5일 후에 죽어버린다고 한다. 엔자임이 없는 식품으로는 생명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이다. 우유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린다. 일본에서는 약 30년 사이에 아토피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5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알레르기 환자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1960년대 초에 시작된 학교 급식의 우유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산화지질을 함유한 우유는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나쁜균을 늘리고 장내 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 결과 장내에는 활성산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독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병을 초래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우유가 여러 가지 알레르기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백혈병이나 당뇨 등의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 논문이 몇 차례나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문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유의 가장 큰 오해는 우유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흔히 나이가 들어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칼슘이 많은 우유를 매일 마시라고 권한다. 그러나 골다공증 예방에 우유가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우유의 칼슘은 뼈째 먹는 생선 등 다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보다 흡수율이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 몸의 혈중 칼슘 농도는 통상 9에서 10mg으로 일정하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속히 상승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언뜻 보면 칼슘이 훨씬 많이 흡수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혈중 농도의 상승이야말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칼슘의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치로 되돌리고자 항상성을 조절해 여분의 칼슘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즉,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마신 우유의 칼슘은 오히려 체내 칼슘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세계 4대 낙농국인 미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 고관절 골절과 골다공증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옛날부터 칼슘원으로 섭취해온 뼈째 먹는 생선이나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일 정도로 급격히 흡수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없었을 때 오히려 골다공증 환자가 없었다. 현재도 매일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나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골다공증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작은 새우나 생선, 해조류는 장내에서 소화된 후 몸에 필요한 칼슘과 미네랄도 흡수되므로 우리 몸의 구조에 알맞은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굵고 길게 살기 위한 식사법. 무조건 엔자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자. 어린 시절 나는 어떤 개와도 금방 친해지곤 했다. 거기에는 나만의 비결이 있었는데 침을 손바닥에 발라 개에게 핥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쓰면 어떤 개와도 순식간에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개가 사람의 입을 핥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채면서 개가 침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손바닥에 침을 바르고 개에게 핥게 해보았더니 개들은 한결같이 좋아서 난리를 치며 꼬리를 흔들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방법으로 주변의 개들과 친구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왜 개가 침을 좋아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의사가 되어 엔자임에 주목하면서부터였다. 그렇군, 개는 침에 들어있는 엔자임을 좋아했던 거야. 그리고 동물들은 모두 엔자임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은 먹이를 잡았을 때 반드시 내장부터 먹는데 이것은 내장이 엔자임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에스키모처럼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극한 지방의 사람들도 바다 표범을 잡으면 제일 먼저 내장부터 먹는다. 토끼는 자신의 배설물 중에서 가장 먼저 배설한 부드러운 똥을 먹는데 이것은 소화가 덜 된 성분과 함께 엔자임을 재흡수하기 위해서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애완동물의 질병도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펫푸드 때문이다. 펫푸드에는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엔자임을 무시한 현대 영양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원래 야생동물은 익혀서 먹지 않는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는 대부분의 애완동물의 질병도 생활습관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약 식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엔자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좋은 식품, 엔자임이 적거나 줄어들고 있는 식품을 나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지에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키운 것을 수확한 후 바로 먹는 것이다. 채소, 과일, 육류, 생선할 것 없이 신선할수록 엔자임의 양이 많다. 우리가 신선한 식품을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엔자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식재료를 조리해서 먹는다. 삶거나 굽고 때로는 기름에 튀기기도 한다. 엔자임은 열에 약해서 조리를 할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날 것으로 먹을 수는 없다. 결국 식재료를 선택하는 법, 조리법, 먹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몸에는 기름 요리가 맞지 않다. 위 부분의 통증을 호소해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위염이나 위궤양도 아니고 12지 궤양도 아닌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개 췌장의 이상을 나타내는 아밀라이제 수치가 높다. 그들의 식습관은 대개 튀김을 좋아하고 먹는 빈도수도 높았다. 그런데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더 많이 먹는 서구인 중에서 췌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우리 몸은 서구인처럼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을 일주일에 2, 3회 먹고 있는데 종종 상복부에 통증을 느낀다면 췌장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췌장 검사를 받도록 하자.
특히 동물성 지방은 삼가고 있지만 식물성 기름은 괜찮다고 생각해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즐겨 먹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인공적으로 추출한 기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 튀김이나 볶음을 좋아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먹는 횟수만큼은 줄이도록 하자. 가능하면 튀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다. 나는 튀김을 거의 먹지 않지만 가끔씩 먹을 때는 튀김옷을 벗겨 되도록 기름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는 사람은 양을 줄이고 꼭꼭 씹어 먹도록 한다. 꼭꼭 씹어 침을 섞게 되면 트랜스 지방산이 어느 정도 중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트랜스 지방산이 완전히 중화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튀김은 몸속의 엔자임을 소모시키는 음식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또한 기름으로 조리한 것은 산화가 매우 빨리 일어난다. 조리한 후 시간이 지난 기름 요리는 과산화 지질 덩어리와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몸에 나쁜 기름, 더욱이 조리한 후 시간이 지난 기름 요리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하자. 필수 지방산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기름의 주요 성분인 지방산은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분류된다. 불포화지방산은 말하자면 좋은 지방산으로 심장, 순환기, 뇌, 피부 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다. 불포화지방산 중에는 우리 몸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놀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이다. 불포화 지방산은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나 EPA와 같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즉, 일부러 기름을 먹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으면 그 속에 함유된 지질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지방은 인공적으로 짜거나 추출한 것을 첨가하지 않아도 지방분을 함유한 식품을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먹는다는 것은 곡물, 콩류, 땅콩이나 식물의 씨앗 등 기름의 원료가 되는 것을 그대로 통째로 먹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지방산 섭취법이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고기는 피를 탁하게 한다. 신약 식사건강법에서는 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고 육류, 생선, 유제품, 달걀 등의 동물성 식사는 되도록 전체의 15% 이하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동물성 식사에 포함된 단백질은 현재의 영양학에서는 주로 이상적인 영양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내에서 아미노산에 의해 분해 흡수되어 피와 살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몸에는 독이 된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장에서 완전히 분해 흡수되지 못하고 장내에서 부패해 대량의 독소를 만들어낸다. 독소의 주요 성분은 황화수소, 인돌, 메탄가스, 암모니아, 히스타민, 니트로소아민 등이며 여기에 덧붙여 프레디컬까지 만들어진다. 이러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장내나 간장에서 대량의 엔자임이 소비되는 것이다. 과잉 섭취한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 단계까지 이르는 동안 몸에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온다. 우선 몸에 불필요한 단백질은 소화 엔자임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아미노산은 간장에서 다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흘러든다. 그러면 혈액이 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나 이에서 다량의 칼슘이 빠져나온다. 그리고 이 칼슘과 산화한 혈액은 신장에서 여과된다. 즉, 여분의 단백질은 다량의 수분, 칼슘과 함께 몸에서 배출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량의 엔자임이 소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육류나 우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우리 몸에 미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물성 식사에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장상의 악화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이다.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엔자임으로 분해할 수 없는 난소화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셀룰로스나 펙틴, 개나 새우 껍데기에 함유되어 있는 키틴 등이 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대변의 양이 줄어 변비나 숙변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장벽에 주머니 모양으로 움푹 파인 개실이 생기는데 이곳에 독소나 숙변이 쌓여 폴립이나 암이 생길 수 있다. 흔히 육류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몸에 나쁘고 어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욱 간단한 공식이 있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지방은 나쁘고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동물의 지방은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나 돼지, 새의 체온은 38.5에서 40도로 사람보다 높다. 닭의 체온은 이보다 더 높은 41.5도다. 이와 같이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지방은 그 온도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즉, 이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하게 굳어진다. 이러한 지방이 혈액의 점성을 높이는 것이다.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흐름이 나빠져 혈관 속에서 정체되거나 막혀버린다. 이것을 나는 피가 더러워진다라고 표현한다. 한편 변온동물인 어류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낮은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이 체온이 높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생선에 열을 가하면 지방이 녹아서 졸졸 흐르는 액체 상태가 된다. 생선의 지방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선의 지방이 혈액의 점성을 낮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도 육류로 섭취하는 것보다 생선류로 섭취하는 편이 우리 몸에는 훨씬 좋다. 꼭꼭 씹기, 조금 모자란 듯 먹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 앞에서 씹지 않고 먹는 죽보다 꼭꼭 씹어 먹는 보통식이 소화에 좋다고 했지만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은 소화 외에도 좋은 점이 많다. 그중 하나가 미라클 엔자임의 절약이다. 나는 항상 한 입 먹을 때마다 35에서 40회 정도는 씹는데 보통의 음식이라면 이 정도에 완전히 걸쭉해져서 저절로 목으로 넘어간다. 딱딱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일 때는 70에서 75회 정도 씹는다. 우리 몸은 씹으면 씹을수록 침의 분비가 활발해지며 위액이나 담즙 등도 잘 섞여 소화가 원활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장벽이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의 크기는 15미크론, 1000분의 15mm로 이것보다 큰 덩어리는 흡수되지 않고 배설된다. 이 때문에 잘 씹지 않으면 10을 먹어도 3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다. 또한 꼭꼭 씹으면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 최근에는 채소에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오징어나 가다랑어, 민물고기 등에는 많은 기생충이 붙어있을 수 있다. 이들 기생충은 4에서 5mm로 아주 작아 잘 씹지 않으면 그대로 삼키게 되므로 내장이 기생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50에서 70회 정도 씹으면 이들을 입안에서 죽일 수 있다. 꼭꼭 씹어서 침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분비되는 엔자임의 양도 늘어나므로 결과적으로 엔자임이 소모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물을 위장으로 보낼 때보다 전체적으로 소비되는 엔자임의 양은 훨씬 적다. 그리고 꼭꼭 씹음으로써 식욕이 자연스럽게 억제되어 먹는 양이 줄어들면 소화 흡수에 사용되는 엔자임의 양도 감소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엔자임을 더욱 절약하는 것이 된다. 소화에 소비되는 엔자임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은 미라클 엔자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므로 해독이나 에너지 공급 등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엔자임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저항력과 면역력이 높아져 장수로 이어진다.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을 마신다. 내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식사하기 1시간 전에 500cc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흔히 건강을 위해 좋은 물을 매일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식사에 제대로 먹는 법이 있듯이 물에도 제대로 마시는 법이 있다. 정원 가꾸기나 관엽식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식물도 무턱대고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린다. 수분을 주기 적당한 시간대와 양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입으로 들어온 물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는데 이때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좋은 물은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
성인의 경우 적어도 하루에 1500에서 2000cc, 고령자는 적어도 1000cc는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물을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 식사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가 물로 가득 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는 소화 엔자임이 희석되어 소화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실 때는 한 잔 200cc 정도가 좋다. 또 피가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전이나 밤중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의사도 있는데, 나는 이 의견에 반대한다. 자기 전의 수분 섭취는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삼가야 한다. 물이 위산과 섞여 이것이 기관을 통해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면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몸의 리듬을 생각하면 수분 공급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식사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물은 30분 정도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므로 식사에 지장을 주는 일도 소화를 방해하는 일도 없다. 내가 실천하고 있는 물의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0에서 750cc, 점심 식사 1시간 전에 500cc,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500cc. 물론 이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여름철이나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고 땀을 잘 흘리는 사람은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것이며, 위장이 약하고 소화 흡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내용물이 흡수되기 전에 수분에 의해 흡수려 가므로 설사를 할지도 모른다. 또한 체격에 따라서도 필요한 수분의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하루 수분 섭취량은 자신의 몸에 맞춘 자기 판단이 필요하다. 겨울철에는 냉수를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므로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사람의 체내에서 엔자임이 가장 활성화되는 것은 체온이 36에서 40도일 때라고 한다. 게다가 이 범위 내에서는 체온이 0.5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35% 높아진다고 한다. 병에 걸렸을 때 발열하는 것은 체온을 높여 엔자임의 활성도를 도모한다는 의미도 있다. 몸이 차가워지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적이다. 신야이로미의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이 매우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